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2년간 단단히 이어온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를 낮출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기준금리 인하를 사실상 공식 선언한 것이란 평가입니다. 상황에 따라 금리를 0.5%포인트 낮추는 빅컷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소식에 뉴욕 증시와 금값이 일제히 반응했습니다. 먼저 송병철 기자입니다. 해마다 모여 경제 정책을 토론하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로 향하고 있다며 2년 반 넘게 끌어온 물가와의 전쟁을 끝낼 때가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The time has come for policy to adjust. The direction of travel is clear, and the timing and pace of rate cuts will depend on incoming data, the evolving outlook, and the balance of risks. 투자자들은 환호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다우 존스와 나스닥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와 금값, 국제유가 등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관심은 금리 인하 시기와 인하 폭입니다. 파월 의장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시장에서는 다음 달에 0.25%포인트를 낮출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미국 실업률은 4.3%까지 올랐는데 다음 달 나오는 8월 고용 지표가 악화돼 경기 침체 신호가 짙어진다면 0.5%포인트를 한 번에 낮추는 빅컷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고용이 빠르게 안 좋아진다고 하면은 금리 더 빠르게 내리거나 뭐 2번 내리거나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할 때 큰 폭을 내리거나. 경기 침체와 고물가에 고금리로 대응해온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신호에 글로벌 긴축의 끝이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 같은 미국의 금리 정책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시선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행으로 쏠립니다. 금리의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최근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늘고 있는 가계 부채가 고민입니다. 이어서 윤서화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했습니다. 13번째 연속 금리 동결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례적으로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한은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사실상 공식화되면서 한은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금리를 내릴 경우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주택 가격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완화되는 데이터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으로. 하지만 고금리를 유지할 경우 내수 침체가 더 짙어질 수 있는 데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과 유럽 중앙은행,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금리 인하에 들어갔습니다.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쪽으로 무게를 서서히 옮겨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결정할 경우에도 내수 진작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금리를 좀 인하해야 된다고. 한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다음 달 금리를 낮출 경우 우리도 10월 또는 11월에 금리를 인하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소식입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5명은 일산화탄소 질식으로 2명은 추락사인 것으로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연기가 순식간에 퍼지면서 피해가 컸는데 불이 시작된 뒤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우는데 2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강석 기자입니다. 호텔 8층 창문으로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치솟습니다. 불이 시작된 810호 객실로 투숙객이 들어간 건 그제 오후 7시 31분. 3분 후 투숙객은 타는 냄새가 난다며 방을 나옵니다. 타는 냄새가 난다 해서 호실을 바꿔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투숙객이 810호를 나온 지 3분이 채 지나지 않아 뿌연 연기가 열린 문을 통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연기는 복도 천장부터 차기 시작하더니 불과 1분 23초가 지난 7시 38분쯤 CCTV 화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불이 시작된 객실 문은 열려 있었고 방화문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연기가 빠르게 확산되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잘 닫혀 있었으면 화재는 훨씬 더 확산이나 이런 연기는 당연히 차단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 화재 확산도 자연스럽게 차단될 수 있는. 복도를 타고 연기가 빠르게 퍼지면서 희생자 5명은 8층과 9층 객실이나 계단에서 나왔습니다. 국가수 부검결과 사인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비상구 문을 여니까 8층에서 올랐던 연기가 이제 9층으로 다 들어왔죠. 경찰은 경기남부청 형사기동대와 원미서 등 84명 규모로 수사본부를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호텔 관계자 등을 불러 화재 원인과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호텔의 각 객실엔 완강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에어 매트보다 안전하지만 완강기를 이용해 대피한 투숙객은 없었습니다. 경황이 없는 데다 사용법도 익숙하지 않아서인데 김동영 기자가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이 난 호텔의 객실은 모두 63개입니다. 각 객실엔 완강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리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구조물이 하나 있고요. A 쪽에 완강기 설치되어 있는 걸로. 하지만 화재 당시 완강기로 탈출한 투숙객은 없었습니다. 경황이 없는 데다 완강기 사용법을 알지 못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민들에게 완강기 사용법을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찾을 일이 없고 눈여겨서 막 보는 게 아니라서. 숙박시설에서 사용법을 설명해 주는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시에다 가는 사람들이 이런 데 가서 이런 거 설명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 거. 완강기 설치는 제대로 돼 있을까? 2인실에 일회용 간이 완강기 한 대만 설치돼 있거나 고리가 부실하게 연결돼 있기도 합니다. 흔들리는데? 떨어질 것 같은데요? 완강기는 지지대와 속도 조절기, 안전 보호대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탈출할 땐 고리로 지지대와 속도 조절기를 연결한 뒤 줄이 감겨 있는 틀을 밖으로 던져야 합니다. 이후 안전보호대를 머리 쪽부터 착용하면 됩니다. 안전보호대는 허리가 아닌 가슴에 착용해야 몸이 뒤집히지 않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강할 땐 벽면을 바라보고 팔을 앞쪽으로 뻗어야 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벽을 이렇게 훑으면서 내려가시다가 혹시 장애물이 보이시면 이제 좀 세게 밀어서. 완강기는 최대 150kg 체중 사람도 10층 높이에서 사용해 탈출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부천 호텔은 4개월 전 소방 점검에서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호텔이 자체 선정한 민간 업체로부터 소방 점검을 받을 수 있는데 엄격한 점검이 안 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제도 개선에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를 김다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재가 난 부천 호텔은 지난 4월 소방 점검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업체 점검할 때는 지적사항이 없었네요. 종합정밀 점검이 있고 작동 기능 점검이 있어요. 6개월마다 돌아가는 거죠. 당시 점검은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라 호텔 측이 선정한 민간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맡았습니다. 양호 판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화재 참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소방 관리자가 없는 대부분의 숙박업소들은 1년에 2차례 민간업체에 소방시설 점검을 맡깁니다. 대행업체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1~2시간 정도 이제 전층이랑 옥상이랑 이렇게 다 돌아다니시면서. 하지만 돈이 오가는 계약 관계에서 꼼꼼한 점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건물주에게 이론적으로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실 점검 우려도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 지난 2018년 9명이 희생된 인천의 한 제조업체 화재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엉터리로 점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시간도 그러한 규모 같았으면 7시간이나 8시간 해에도 불구하고 방제업체에서는 1시간 16분에 걸쳐서 짧게 하고 철수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부천 호텔 화재를 계기로 소방서가 점검업체를 직접 지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한 지 오늘로 정확히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조 단위의 예산을 들여 4만 건 넘게 검사를 했는데 기준치를 벗어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공방이 여전합니다. 여당은 괴담 정치를 사과하라고 했고 민주당은 일본을 대변하는 것이냐며 오염수 유입에는 4~5년이 걸린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들과 비교해보면 고개가 조금은 갸웃해집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움직임에 민주당은 2022년 8월 별도 대응단까지 만들어 일본 정부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독일 한 연구소의 분석을 인용해 방류 뒤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퍼질 거란 관측을 내놨고 대응단을 대책위원회로 승격한 지난해 4월엔 빠르면 7개월 뒤 오염수가 도달한다는 주장도 공식화했습니다. 이 오염수는 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 후에 제주 해역에 유입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이면 우리 바다에 도달하게 됩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방류 7개월 뒤 방사능 검사를 해 책임 소재를 가려보자고 맞받았습니다. 5개월, 6개월 뒤에 방사능이 유입이 안 됐었을 때 민주당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오염수 방류 1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이상 조짐이 보고되지 않자 민주당은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도착하는 건 빨라도 4년에서 5년 뒤란 주장을 내놨습니다. 4,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 없지 않냐고 들이대는 것은 무지와 경망의 비논리입니다. 국민의힘은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 또 공포를 조성한다고 비판했는데 민주당 관계자는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전인 지난해 7월 노량진 수산시장의 모습입니다. 불안감에 찾는 발걸음은 끊겼고 손님 없는 시장에서 상인들은 울상이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어떤지 장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수산물을 구매하려는 고객들로 붐빕니다. 아이와 함께 시장을 찾은 가족 단위 고객도 눈에 띕니다. 1년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1년 전에는 일본산 참돔이라면 무조건 안 잡수셨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좀 둔화됐어요. 그리고 손님들 자체도 방사능 검사를 다 하고 경매하는 걸 아시니까. 올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물량은 18,106톤으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직전인 지난해 상반기보다도 13.2%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텔레비에 막 나오고 이러니까 좀 신경은 썼는데 워낙 애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 않고 와요. 일본산이라고 해서 뭐 끓이지는 않는데 정부에서 그걸 발표하니까 그냥 그대로 믿고 생활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본산보다는 국내산 생선을 많이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염려가 됩니다. 아기도 있고 그래서. 정부는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매일 공개하고 있는데 올해 검사한 19,750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오늘 새벽 한 승합차가 버스를 들이받고 뒤집혀 5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망자 모두 인력업체 승합차에 타고 있었는데 주말 새벽에도 일터로 나가던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뒤집힌 승합차 창문 사이로 소방대원들이 탑승자 구조에 안간힘을 씁니다. 오늘 새벽 5시 45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교차로에서 승합차가 버스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사고 지점입니다. 당시 충격으로 떨어져 나온 차량 파편이 남아 있습니다. 사고 충격에 승합차 윗부분은 완전히 찌그러졌고 유리창도 모두 깨졌습니다. 버스를 충격 후 반대편에서 좌회전 대기 중인 승용차를 또 2차 충격 후 사고 난 겁니다. 사고가 난 11인승 승합차엔 운전자를 포함해 12명이 타고 있었는데 일용직 노동자인 50대 4명과 30대 1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인 승합차와 승용차에 함께 탔던 9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 1명은 중태입니다. 전복된 승합차는 주말 아침 일터로 나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빨간불에 그냥 건너간 거지. 그 차는 총알.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에게서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탑승인원 초과와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요즘 취업과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 임신과 출산할 의지는 있지만 당장은 여력이 없어서 미루는 여성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신체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안으로 난자 냉동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을지 사회정책부 임서인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임 기자, 요즘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 난자 냉동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던데 실제로 하는 여성들이 늘었습니까? 네, 과거에는 암 같은 난치병을 진단받은 경우 추후 임신을 위해 난자냉동을 했는데요. 최근엔 임신을 원할 때를 대비하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언제 결혼하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신체적 노화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냉동 난자 수는 2020년 44,100여 개에서 2023년 10만 5,500여 개로 최근 3년 새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난자 냉동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열흘 동안 과배란을 유도하는 주사를 스스로 놓고 수면 마취 후 시술을 받는데요. 한 번에 3개에서 15개까지 총 20에서 30개의 난자를 채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채취된 난자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에서 급속 냉동시킨 뒤 보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얼리고 나면은 원할 때 아니면 여력이 될 때 임신에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까? 일부 난임 클리닉 등에선 냉동 난자를 해동했을 때 생존율이 95%까지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임신 확률은 난자 채취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입니다. 35세 미만은 임신 성공률이 80%까지 올라가고 42세가 넘어가면 20%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일부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인된 결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은 데다가 출산 의지도 있고 냉동에 나설 마음도 있지만 특히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회 채취에 300만 원 선, 보관 비용은 5년에 15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합하면 400만 원이 넘어가는데요.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부담이 늘게 되는 거죠. 얼려두는 거 당연히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엄청 비싸겠네 그런 생각도 하고 돈 없으면 못하겠다. 네,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려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난자 냉동 지원에도 나선다면서요. 네, 서울시는 20에서 49세 여성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경기도는 600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복지부는 냉동 난자로 임신을 시도하는 보조 생식술에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르면 내년부터 일부 경우에 한해 냉동 난자 시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이 냉동 난자 임신 성공률이라든지 아니면 활용률 이런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정부가 지원에 소극적인 상황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난자를 냉동했던 거를 사용하는 그 이용률이 되게 낮습니다. 해외 사례를 봤을 때는 3 내지 한 5% 정도 되는 걸로. 관련 데이터로 근거를 만들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또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성근 전 고등법원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로 고발된 지 3년 6개월 만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전직 사법부 수장이 두 번째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겁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2020년 5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자 이를 거부했습니다. 톡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래 나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하지만 해당 발언 의혹이 불거진 뒤 국회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 녹취 파일 공개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2021년 2월 국민의힘은 당시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
검찰은 고발장 접수 3년 6개월 만인 어제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된 답변서를 작성과 제출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사건 관계인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대법원장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사건 처분을 앞두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면서 그 결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사팀과 결론이 갈릴 경우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전정원 기자가 향후 전망을 분석해드립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직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외부위원 구성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총장 임기가 다음 달 15일까지라 다음 주 중 외부위원 15명 선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윤원 전 헌법재판관은 다음 주 중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으로 된 외부위원 명단에서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구성할 예정입니다. 201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사심의위가 소집된 건 모두 15차례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등 4차례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 기록과 김 여사 측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수사심의위가 내리게 될 결론이 수사팀과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기소 권고가 나올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지난달 수주에 성공한 24조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이 후속 절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한수원과 경쟁을 벌였던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 권리를 주장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홍현주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3주 뒤인 이달 초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등으로 구성된 민관 대표단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대표단은 미국 에너지부와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고위 관계자를 만나 체코 원전 후속 작업을 논의했지만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지재권 문제 같은 것들이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가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체코 원전 수주전에 참여했다가 조기 탈락한 웨스팅하우스는 고리 1호기 건설 당시부터 국내의 각종 원전 기술을 전수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한수원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미국 법원에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78년 결성된 원자력 공급국 그룹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는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때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소송을 빌미로 동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내년 3월로 예정된 체코와의 본계약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여러 경로로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미동맹 기조하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는 폭염과 열대야에 웃지 못할 세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무인 빨래방에 빨래 하나 없이 에어컨 바람을 쐬러 온 얌체 이용객까지 생겨나고 있을 정도입니다. 보다 못한 업주들이 이용객에게 냉방 요금을 물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은아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서초구 무인 빨래방입니다. 연결된 세탁기 하나 없는 벽 한가운데 동전 투입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500원을 넣으니 천장 에어컨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동전으로 돌리는 세탁기처럼 에어컨도 시간당 500원씩 요금을 물리기 시작한 겁니다. 전기세 같은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코인 에어컨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고요. 세탁기와 건조기가 함께 있는 빨래방에선 세탁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기다리는 동안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땀이 날 정도로 덥습니다. 지난달 31일 충북 청주의 한 빨래방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며 회식을 하던 이용객이 적발되는 등 얌체 이용객이 늘어난 것도 한몫했습니다. 작년보다 지금이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두 배 이상. 원격 제어로 냉방 시간을 조절하는 무인 매장까지 생겨났습니다. 사람이 상주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올지 또 언제 나갈지 뭐 알 수 없고.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환경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소상공인분들도 이제 힘드시니까. 그것까지 돈을 받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연매출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고 20만 원씩 전기요금을 보조해주는 정부 지원책도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일본 고교야구 대회 소식이 국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고시엔으로 불리는 이 대회에서 우승한 건 어떤 의미인지 현지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신유만 기자에게 뒷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경기 결과도 그렇지만 저는 그 구장에 꽉 들어찬 관중의 모습들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일본에서 이 고시엔이라는 이 대회 그렇게 인기가 많습니까? 네, 우리나라 잠실 야구장이 2만 3천석 규모인데요. 어제 35도의 폭염에도 일본 고교야구 결승전이 열린 고시엔 구장에서는 잠실구장의 2배가 넘는 4만 8천석이 모두 들어찼습니다. 잠깐 여기를 잡아주시겠어요? 예. 저도 이 경기 당일 아침에야 이렇게 외야석 자리를 간신히 구했는데요. 네. 보시면은 한 장에 700엔, 우리 돈으로 6,500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예. 올해로 106회를 맞은 일본 고교야구 고시엔 대회가 이렇게 유료 관중으로 구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인기인 겁니다. 이 구장의 연고 프로팀이 한신 타이거즈인데요. 이 고시엔 야구철에는 프로 선수들이 다른 구장에 가서 원정 경기만 치를 그런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승 경기도 사실 아주 명승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토국제고가 이긴 거를 왜 이변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일본 전역에 고교야구 팀이 3,7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결승상 때였던 간토 다이이치 고교, 우리말로 관동 제1고는 말씀하신 대로 전교생이 2,500명이 되고 야구부도 90명이 넘습니다. 반면에 한국계 교토국제고는 전교생이 160명이고 야구부원은 60명 수준인 상대적으로 작은 학교입니다. 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운동장의 거리도 가장 먼 곳까지가 70m에 불과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 우승을 일궈낸 터라 현지 언론들도 이변으로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좁은 운동장에서 어떤 훈련을 했기에 이렇게 잘하는 겁니까? 좁은 훈련장에서 연습을 했지만 선택과 집중이 빛났습니다. 정식 야구장보다 20m 이상 짧은 70m짜리 연습구장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야수들이 모두 내야 수비에 귀재가 됐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일본 고교 야구가 단타 위주의 소총 부대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이 경기를 직접 지켜보면서도 정말 이 연습에 성과가 있구나, 수비가 정말 좋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이 뜯어진 공을 테이프로 감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의 한 프로야구단이 야구공 1,000개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훈련했어 어른으로서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환경이 받쳐주지 못해도 의지가 있다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는 한국계 학생보다 일본인 학생이 더 많다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토국제고는 이 제1동포들이 1947년에 민족교육을 위해 세운 교토조선학교에서 출발을 하기는 했는데 일본인 학생들도 요즘에는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우리말 교과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교토국제고에 K-팝을 좋아하는 일본인 여학생과 야구를 사랑하는 남학생들의 입학이 이어지고 또 성과를 내는 것을 보면서 역시 문화와 스포츠는 강하구나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네, 스포츠 파워가 이런 거구나 싶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자체들이 전시성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가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 많죠.
경기도가 서울 사당역에 만든 광역버스 라운지는 찾는 사람이 적어서 내년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또 전북 군산시에서는 26억 원을 들여 도입한 자율주행 버스가 주차장에 방치돼 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시 선유도의 공영주차장에 번호판도 없는 미니버스 4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한 대당 4억 5천만 원인 자율주행 버스인데 차량 내부엔 도로안전 표지판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저거를 다닐 수 있는 길도 없고 또한 저거 타는 사람도 없어요. 군산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프랑스에서 26억 원을 들여 도입한 차량인데 하루 평균 이용객이 2명밖에 안 되자 운행을 멈춘 겁니다. 계속 세워놓을 수 없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가 조금씩이라도 운영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시절인 4년 전 서울 사당역에 9억 원을 들여 버스 라운지를 만들었습니다. 광역버스를 타는 도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매년 유지 관리 비용만 4억 원가량이 드는데 이용객이 적어서 내년 4월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잠깐 수술 갔다 온 거. 원래 그러면 버스 타시는? 네, 그런 것만. 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정류장에는 이렇게 노선마다 줄이 길게 서 있는데요. 정작 버스 라운지 안엔 이용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구광역시가 내후년까지 110억 원을 들여 신천 대봉교 아래 조성키로 한 프러포즈 수상공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망할 것 같아요. 너무 공개적인 장소. 위치도 조금 먼 것 같고. 지자체 사업 심사가 더 철저히 이루어지고 낙관적으로 좀 예측을 하려는 경향이 좀 있을 수 있죠. 전문가들 위주로 좀 평가가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시민들의 감시도 확대돼야 할 때입니다. 소비자 탐사대 윤재민입니다. 미국 대선에 무소속 후보로 나섰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케네디 가문의 다른 형제들은 배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양당의 전당대회에서는 민주당이 더 흥행 성적을 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유명 여가수 비욘세의 팝송에 맞춰 해리스 부통령이 입장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임스 브라운의 곡을 배경으로 주먹을 들어올리며 등장합니다. 트럼프는 아내 멜라니아부터 아들과 며느리, 손녀까지 가족이 총출동했고 해리스는 전직 대통령 부부와 유명 인사들을 연단에 올렸습니다. 해리스는 40여 분, 트럼프는 2배인 93분의 연설 동안 모두 통합의 대통령을 강조했는데 I am running to be president for all of America. I promise to be a president for all Americans. 대북과는 달랐습니다.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body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or otherwise, isn't it? I will not cozy up to tyrants and dictators like Kim Jong-un. 행사의 대미인 수락 연설을 본 시청자 수는 해리스 2,620만 명으로 트럼프의 2,540만 명보다 3.1%가량 더 많았습니다. 전당대회 흥행에선 다소 밀렸지만 트럼프에겐 호재가 생겼습니다. 5%대 지지율을 보이며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지지를 공식화한 겁니다. Decision to suspend my campaign and to support President Trump. 케네디가의 다른 형제들은 가족의 가치를 배신한 결정이라며 해리스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지난달 말 북한 압록강 지역에 내린 폭우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니 축구장 6개 크기 천막촌까지 설치된 광경이 포착됐는데 압록강과 맞닿은 중국 쪽은 뚜렷한 피해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도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이 내용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북한과 중국 국경을 하는 압록강이 지난달 말 폭우로 인해 흙탕물로 바뀌며 주변 지역을 덮친 모습입니다. 강 북쪽 중국에선 범람 흔적을 찾기 어려운 반면 북한 지역은 물길이 3배 이상 불어난 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북한 자강도와 평안북도 의주군 일대엔
주황색과 파란색 천막촌이 형성됐는데 위성 사진에 포착된 면적만 약 3만 4천 제곱미터, 1만 평 규모로 축구장 6개와 맞먹습니다. 한 달 넘게 가동 중인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에도 북중 양측의 피해 차이를 알리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압록강을 공유하고 있는 중국에선 큰 강의 범람이나 수재민 발생으로 인해 형성된 대규모 천막 단지 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해야 할 돈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쏟아붓느라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북한 정권의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부족과 황폐한 살림이 이번 수해 피해를 키웠다고. 대규모 수해 이후 북중 밀수가 더 어려워지면서 접경 지역에선 쌀이나 옥수수 같은 식량과 전자제품을 비롯한 수입품의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는 한동훈식 토론의 정치입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지 딱 한 달이 됐는데 그동안 많이 참았다는 말도 했고요. 그런데 토론의 정치는 무슨 말입니까? 네, 한동훈 대표 한 달 동안 주요 정치 현안이나 정쟁에 뛰어드는 대신 비교적 물 밑에서 여러 의원들과 식사를 하는 식으로 당내 스킨십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식사뿐 아니라 의원들이 주최하는 여러 토론회에 참석하는 행보도 이어갔는데 이 토론회들을 보면 한동훈호의 방향을 미리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토론회들입니까? 네, 일단 우선은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했고요.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에도 갔습니다. 이 두 사안 모두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론으로 입법 발의하겠다고 주장했던 현안들입니다. 외국의 간첩들은 간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걸 메꿔야 한다는 논의가 2004년경부터 20여 년간 진행돼 왔는데 아직까지 결실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하고 그리고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께 드려야 합니다. 원래 당 대표가 되면 이런저런 토론회에 많이 초청을 받는데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만합니까? 네, 일단 한 대표가 다른 내빈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일정이 있는 의원들이 줄줄이 자리를 뜨고 있는데 한 대표가 이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이 모두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관심을 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간첩죄와 금투세 외에는 디지털 경제나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먹거리 관련 토론회에 각각 자리했고요. 다음 주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필요성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에도 참석할 예정인데 이것 역시 한 대표 본인이 당론으로 입법하겠다고 밝혔던 현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약속했던 입법 과제들을 토론회 행보로 띄우는 것 같은데 그럼 그와 무관한 토론회에 참석한 적은 없습니까? 네, 이 최근에 나경원 의원이 이런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건립기념관 설립 추진 관련 토론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한 대표가 초청을 받은 걸로 알려졌는데 결국 불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토론회에서 한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까지 나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광복절을 전후해서 대한민국 정체성 논쟁이 벌어졌을 때 민주당은 그렇게 거세게 우리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지도부는 대변인들 성명 몇 개 이외에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좀 실망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나 의원이 지난주에 열었던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지급 관련 토론회에도 불참했는데요. 과거 외국인만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건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에 위반된다면서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대표실에서는 최대한 일정 조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 한동훈식 토론회 정치의 느낌표는 참는 것보다 찾는 것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아까 앵커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 달 동안 많이 참았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많이 참은 데에도 나름 이유가 있는 선택이었겠지만 마냥 참는 모습만 보겠다고 당원들이 대표로 선택한 건 아닐 테죠. 이제 차분하게 적응하는 기간은 충분히 지난 시점이니 뭔가 성과를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김종인도 못 피한 뺑뺑이입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피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이 김종인 전 위원장 1940년생으로 올해 84살입니다. 얼마 전 자택에서 새벽에 넘어지면서 이마 쪽이 찢어졌는데 20곳이 넘는 병원에서 이송을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30km 가까이 떨어진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서야 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면서 이마에 반창고를 붙이고 나왔는데요. 이날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응급실에 가려고서 22군데를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자주 다니던 병원에 가가지고서 내 신분을 밝히고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그러고서 가니까 의사가 없어 아무도. 네, 이 심각한 응급실 상황을 저희도 여러 번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정치권의 유명 인사가 관련이 되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더 받는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려도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복지부 통계를 보면요. 의사 집단 행동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넉 달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3주 뒤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통상 응급실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이 기간에 비상사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은 여전한 상황인데 정치권에서도 뾰족한 해법을 못 찾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 복지위에서 일단 숙련 간호사가 간단한 의료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 이런 법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여야도 각각 의협과 관련 단체를 만나곤 있는데 이 근본 원인인 의대 증원 문제에서 타협을 보지 못한다면 해결이 요원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인 여야의 입장은 뭡니까? 네, 일단 민주당은 의대 증원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현재 뚜렷한 입장을 갖고 대응하는 분위기는 아닌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미 2,000명 증원 규모에서 한 발 물러선 정부의 대화 제의에 여전히 백지화를 고수하고 있는 의료계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의사 출신 의원들을 비롯한 여권 일각에서 이제는 보건당국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여권 관계자는 의료계와 정부 간 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의료계가 요구하는 일부 조건을 좀 들어줘서 더 늦기 전에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김종인도 못 피한 뺑뺑이의 느낌표는 모두가 피해자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굳이 유명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 이웃들이 벌써 몇 개월째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묘안과 타개책을 내라고 존재하는 게 바로 정치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가 참 길게도 이어집니다. 최근 소나기 소식도 잦았는데요. 울산과 경남 동부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그 밖의 지역은 오늘 밤까지 소나기가 내리겠고 대부분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울과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점차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가량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경기와 충청,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예상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최저기온 26도로 계속해서 밤더위 기록을 새로 쓰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대구 35도로 무더위도 여전하겠습니다. 모레 월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난 죽이려고 단지 상당할 것 같아. 실패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패라도 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 지뢰밭을 건너는 탈북을 계획합니다. 이 영화 이야기가 현실에서 그려졌습니다. 지뢰밭을 걸어서 오고 한강 하구를 건너서 오고 그렇게 이달에만 북한군 2명이 귀순했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이 심상치 않음을 방증하죠. 문득 저만치 미뤄뒀던 통일이라는 단어가 훅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의뢰하듯 읊어왔지만 막상 사회적 갈등이나 비용을 생각하니 솔직히 멈칫하게 되더군요. 우리에게 통일은 여전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미래 담론에 머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 통일 항아리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통일 초기 비용 55조 원을 미리 준비하자며 시작한 사업인데 10년 동안 고작 9억 원 모았습니다. 정권마다 통일은 말하지만 준비 그릇은 매번 빚어지다가 중단됩니다. 북한 어딘가에 균열점이 생기고 있는 지금, 우리의 국력과 국민의 통일 인식은 어디쯤인지 구체화할 때입니다. 준비 없이 찾아오는 통일은 축복을 비껴갈 수 있습니다. 뉴스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